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계속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이 주제, 이 뉴스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로 국가 주요 전산망들이 중지됐습니다. 예견된 인재다. 데이터 이중화에 구멍이 드러났다.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태 뭐가 가장 큰 문제인지 어떻게 보실까요? 홍 대표님. 예,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안전관리에 대한 허점이 드러난 거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번에 뭐 일부 알바생 얘기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알바생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 매뉴얼 자체가 부실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된 것 같다 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관리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그 백업 데이터는 대구하고 광주 분원에 지금 가지고는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 안 된 게 이 대전 분원이 그 작동이 안 됐을 때 자동적으로 그 작동이 됐으면 사실 국가 그 정보 관리망에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순간적으로 일시적 마비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직 정부는 뭐 데이터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실시간으로 백업 데이터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백업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실시간으로 계속 우리가 자료를 그 백업하는 사람이 있고 컴퓨터 우리가 작업을 그렇죠. 할 때 예. 어떤 사람은 뭐 끝날 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예, 이렇게 네. 돼 있는데 아마 정부도 계속 어느 정도는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게 동시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약간의 시차가 있어서 데이터 손실이 발생했을지 그것은 아직 정부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문제들에 대해서 빨리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최근에 배터리 화재가 많이 생겼다면 이 서버실의 구조가 지금 조금씩 평면도가 드러나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의 경우 화재를 대비해서 뭔가 차단 장치라든지 이런 것도 좀 부재했던 그런 문제들에선 전반적으로 저는 이번에 대전 센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점검과 어떤 그 보안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화재 자체는 배터리 하나의 국가 시스템 이 자체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가 행정이 마비된 것이죠. 정부는 이번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그런 전산 시스템 96개를 제한 나머지 551개를 우선 복구하겠다고 하지만은 사실 이 복구 자체가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우선 제대로 된 전산망 이중화 장치가 만약 있었다면은 전산실 한 개 불이 나고 사고 났다고 해도 국가 전산망 마비가 되는 이런 사태는 이제 없었을 것인데 그러니까 한쪽에서 사고가 나면 다른 쪽이 곧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놓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2002년도 카카오톡 그러니까 2022년도 2022죠 판교 그 데이터 센터 그렇죠. 그때도 이게 다른 화재가 아니고 리튬 이온 그렇죠. 배터리 이 화재였어요. 그렇다면은 그때 그 화재 사건으로 해가지고 민간에는 그런 전산망 이중화 장치를 갖다 정부가 규제를 시작했어요. 근데 막상 실상 국가 전산망은 이런 이중화 장치를 빠뜨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건 엄청난 정부의 참 안이한 자세 태도 이런 게 근본적인 문제고 그 카카오 그때 사태 이후에도 2년 동안 실질적으로 정부가 손잡고 있었다는 부분은 이거는 국민적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이고 복구가 오래 걸린다는 건 이건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상당히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낸 그렇죠. 거죠. 네네. 또 대한민국은 무슨 정부입니까? 디지털 정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AI 3대 강국을 또 지향하는 그런 정말 이 전산 전문 그런 국가의 이미지가 있는 건데 이번에 상당히 큰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네. 이 와중에 사실 앞서 프로그램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행안위가 이제 현장에 가서 또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을 했는데 여야가 또 각각 따로 브리핑을 하고 서로 누구 책임이 더 크냐. 이게 뭐 사실 지금 앞서 카카오 예. 또 2023년에 또 일부 있었던 일들 또 지금 2025년에 이렇게 일이 일어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또 자연스럽게 전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번 국가 전산망 마비 같은 경우는 이 좀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대한 그런 경고이 또 될 수도 있어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그렇죠. 경고다. 이 대전 전산실 이 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정전 그런 전원 장치 그러니까 UPS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 작은 화재지만은 이걸 진화하는 데는 22시간이나 걸렸어요. 지난 금요일 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진화하는 방법은 현재 뭐 물을 많이 뿌리거나 그 물을 이번 많이 뿌릴 수도 없었던 게 바로 옆에 전산 서버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또 그렇지도 못해 초기 대응 자체가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부는 계속해서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갖다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초대용량 배터리인 이런 그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를 계속 대폭 늘리는 그런 추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런 그 대규모적인 이런 전산 시스템에는 안정적인 전원 장치 공급이 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가령 원전 뭐 이런 걸 또 중단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려 가지고 안정적인 이 전력 공급이 좀 힘들어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홍 대표님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있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 확대까지도 이제 연결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그 확장된 얘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나 그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리백에 대한 규정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갈라파고스의 섬처럼 그런 그 세계적 흐름에 동떨어져 갈 수는 없거든요. 다만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안전하게 쓸 수 있을 건가 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서버실에 이 배터리 저장 장치가 이제 보장이 있는 곳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공간 자체가 좀 더 이번엔 다행인 게요. 지난번에 아리엘 사건하고 비교했을 때 왜 이게 비교가 되냐면 그건 네. 그때 그 당시엔 그건 지하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엔 지상이었기 때문에 네. 사고가 덜 난 거예요. 빨리 열기를 빼낼 수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의무적으로 지상에 보관한다든지 또는 결국 이번에 그 고열 160도 이상 그 배터리 열이 올라가면서 가운데 막 그 PPP라고 해서 약간 이제 그쵸. 뭐랄까 필름이라고 그래서 약간의 막이 이제 있죠. 분리막 막이 있어요. 같은 분리막. 게. 네네.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일종의 이제 그 플라스틱 필름 같은 건데 네네. 어느 정도 열은 견딥니다. 근데 이게 계속 열폭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맞습니다. 그 온도가 올라갈 경우에 뭐 몇백 도, 이게 뭐 1000도까지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네, 어제 현장에서 1600도라고 그렇죠. 브리핑이 나왔죠. 그러니까 계속 온도가 올라가면 160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160도.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 이렇게 막 수백 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열섬 현상이 못 견디고 결국 화재가 이제 발생하게 된 건데 보통 이게 한 100몇십 도까지 버티는 것 같아요. 그 필름이. 네네. 근데 그런 열이 오르는 것을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 같은 네. 것들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책임론인데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뭐 어찌됐든 뭐 이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줄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야당 입장에서는 현 정부가 책임이 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에 대통령 사과하고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청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궁극적으로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현재 집권하고 있는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제일 크다.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하셨습니다. 다만 행안부 장관의 경질에 대해서는 지금 취임한 지 한 두세 달밖에 안 되시잖아요. 그 정권 바뀌고 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행안부 장관을 이 문제를 갖고 경질하는 건 좀 그렇고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보완 조치를 해서 저는 이번에 국회에서
그 국정감사하고 예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시스템에서 이 추가적으로 이 그 안전 예산, 그러니까 국가 정보자원에 대한 안전 예산은 그 국회에서 증액을 해서라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대표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그 카카오 먹통 사태 한 번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도 얘기가 숫자가 나와서요. 2022년도 10월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화재로 이제 그 쌍둥이 시스템인 이 전산망 그러니까 이중화 그러니까 백업이죠. 네네. 백업 체계가 제대로 갖추지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중화는 이제 이런 재버프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라는 거. 이거는 2조 때도 실록이라든지 사초를 갖다 보관하기 위해서 수도인 한양에만 사고를 여러 곳에 사고를 둔 듣죠. 거 아니죠. 사고를 여러 곳에 전국에 여러 예, 군데 다섯 예. 군데인가에서 네네. 뒀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이 대전 보능과 강주 센터 간에 이 시스템이 일부는 구축돼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데이터 백업 정도의 아주 최소한 필요 수준이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백업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은 이걸 예산 부족으로 실제적으로 가동할 시스템은 전혀 갖추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또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전산 자원과 시스템을 보호할 그런 공주센터가 진작에 그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 정치인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태를 두고 상당히 큰 반성을 해야 돼요. 자기 지역에 그냥 필요 불가결한 그런 예산을 따느라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입돼야 될 이런 것은 그냥 예산 미비 때문에 공주 분원이 제대로 이렇게 가동이 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문제로 이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아직 제 기능을 발휘 못하게끔 이렇게 방치해 놓은 그러니까 데이터를 쌓아둘 그런 정작 운영 시스템에 대한 기능은 전혀 구축되지 않은 그렇습니다. 부분.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뭐 이런 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뭐 부라부라 또 정치권에서 이걸 뒷받침은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송구함을 사과로 이렇게 표시할 정도로 그러니까 2022년도 당시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당시 이상민 해안부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 그럴 정도로 이런 상황이 이제 중하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국감에서 이 문제가 충분히 논의가 되고 예산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게 제일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번 화재가 이제 발생을 한 다음에 이제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이어서 민주당 쪽에서는 여야 협력을 강조하면서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을 했는데 이거 필요했다고 보십니까?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이건 뭐 늘 여당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당연히 국가적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에서 좀 더 협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뭐 중단해 달라 이게 이제 여당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근데 뭐 그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이게 크게 또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좌우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그냥 국회에서의 그 레토릭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여야 간에.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국회의원이 가서 복구 작업을 할 것도 아니고 당장 뭘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또 행안이 갔잖아요. 그렇게 뭐 저는 그 자체는 큰 문제 어떤 뭐 필리버스터가 직접적으로 복구에 어떤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한번 여야가 되돌아봐야 될 게 이런 국가적 상황, 위기 상황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데 여야 간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바로 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이것 갖고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지 않느냐는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이 갈등 국면을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에서 이제는 좀 정리하고 뭔가 서로 간에 대화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죠.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네. 정치권에서 이런 국가적인 큰 엄청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은 정치권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또 정부가 그걸 수습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뒷받침, 즉 이런 정치적인 안정 분위기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같은 경우도 김병기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중단만 요청할 게 아니라 먼저 집권당으로서 또 다수 또 지금 이제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주당 측면에서
필버스터 원인 제공을 한 그 법안에 대한 처리를 국회의장에게 처리를 좀 유보 요구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필버스터를 좀 중단해달라. 지금은 뭐 정부의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자. 이렇게 가는 게 맞았죠. 네, 알겠습니다. 방송 미디어 통신위법도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어제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그동안 이원화됐던 방송 정책 일환화됐고 또 규제 문제도 혼선이 있었는데 이게 해소가 됐고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방송 발전에 큰 견인차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거 어떻게 보실까요?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먼저 하세요. 야당이 할 얘기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이제 국회를 뭐 이렇게 통과하면서 이게 결론은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국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고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인 이진숙 위원장을 갖다가 이 법으로 쫓아낼 수 있는 법이 됐구나. 이걸 이제 국민들이 쉽게 느끼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 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그때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초대 최신승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제 그때 취임을 하고 방통위에 출범을 했는데 네. 뭐 조금씩 보완은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지금 빠르게 변하는 이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에 저건 일정 부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미디어 부분은 뭐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간장하는 부분 그런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이 법을 통해서 그러면은 기존 방통위 위원들 전원이 다 승계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던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데 유독 방통위 위원장인 그러니까 정무직은 이 법에서 별도로 이제 제한 조치를 둬가지고 승계 대상에서 포함이 되질 않는 그런 결론은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쫓아내기 위한 법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새는 앞으로 그런 정권 때마다 이런 또 이상한 법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임기 정해져 있는 그런 기관장 물러나지 않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쫓아내는 그 모습이 대한민국 국격이나 또 국민 정서상 이게 맞는 정치적 행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그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저 야당에서는 저렇게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사실 그런 주장을 민주당이 배척하기에는 이번 개정 내용이 약간 부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한 두 가지가 핵심인데 하나는 네. 방심위원장을 이제 정무직으로 해서 이제 탄핵할 수 있거나 이제 바꿔줬다는 거 하나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방통위 구성을 5인 체계에서 7인 체계로 바꾼 거 그거 말고는 없다 이런 얘기들이 뭐 일정 정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진숙 위원장 내쫓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좀 더 이 방송통신과 관련된 법 체계를 개편하는데 깊은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쉬움은 있어요. 사실 이게 고민이 안 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미 저도 그때 국회에서 이 언론개혁특위 위원장도 했고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지금 거의 60년 이상 우리 신문법하고 방송법으로 분리돼 있거든요. 근데 신문하고 방송이 분리되는 거 이제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신문법, 방송법을 합쳐서 미디어법으로 일원화하고 그러니까 지금 신문은 그러다 보니까 신문법에 의해서 문광희가 관장하고 있고요. 문화관광부하고 문광희가. 그렇죠. 그래서 네.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국회 과방위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언론사, 신문사라고 해도 다 유튜브 방송까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를 미디어법으로 통합 개편해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게 하나는 언론의 어떤 공정성, 정책 중립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또 하나는 미디어 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다뤄져야 되고 또 끝으로는
개인 방송, SNS, 그 소위 유튜브 방송에 이런 게 늘어나면서 개인 방송에 대한 어떤 언론사로서의 어떤 그 책임과 규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들을 사실 심도 있게 다뤄서 법안을 바꿔야 돼요. 근데 그 법안에 대한 다루지를 않은 상태에서 하나도 그 바뀌지 않고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비판을 자초한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이거는 조금은 한번 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화두를 또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환경은 이미 바뀐 지가 오랜데 네. 법이 너무 오래된 낡은 옷을 입고 그렇습니다.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신문사도 다 유튜브 방송 하고 있잖아요. 다 합니다. 방송사도 네, 그렇고요. 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신문 뭐 예를 들면 뭐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은 신문법으로 다루고 KBS 뭐 방송사들은 뭐 방송법으로 다루고 이거 의미가 없게 돼 있어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여야가 국회에서 공동으로 특위를 하나 만들어서 법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현 상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예.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않을까. 이게 이런 네. 법들은 일방 통행식으로 일방 소통으로 어느 한 진영의 어떤 판단만 가지고 그러니까 방송법 뭐 이미 통과됐습니다. 방송 3법이라든지 이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법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참 국민들 실생활에 아주 밀접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법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질 법이 아니죠. 네. 비록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독특한 개성으로 캐릭터로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뭐 그런 기구의 장이 더 국민적 어떤 그런 판단과 동의 속에서 이렇게 기구가 개편되고 그런 가운데 이 새롭게 만들어진 이런 정부 조직에 의해서 기존의 방통위원장은 그 자질이나 역량 능력 측면에서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국민 정서가 그렇게 공감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뭐 아무리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도 자동 면직되어서 승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번 법안 자체는 이준석 방통위원장도 허점이 많은 그런 구멍이 뿜뻥 뚫려져 있는 그런 치저 법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연유죠. 그런데 이제 좀 이진숙 위원장이 사실 다 그동안 그 필리버스터 하고 또 법안이 가결될 때까지 계속 예. 본회의장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 예, 저는 사실은 이준석 위원장한테는 별로 이거에 대해서 그 뭔가 이렇게 그 동정이 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런 상황이 오는 데에는 이준석 위원장 책임이 제일 큽니다. 제가 그때 이준석 위원장 될 때 그 당시 원내대표도 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방통위를 그렇게 운영해서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2인 체제에서 독단적인 결정을 마음대로 했었고 또 지금까지 상황을 끌어오다 보면 정치적으로 본인이 모르겠어요. 본인 다음에 대구시장 나가고 싶어서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신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특정 공직을 활용하거나 이런 건 정말 잘못된 거죠. 저는 이렇게까지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위해서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자체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은 뭐 치즈법이니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이 상황에 그 문제를 일으켰는지 스스로 자성해야 돼요. 자성을 해야 된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본인 자신도 이번 결정을 갖다 뭐 정치적 숙청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준숙 위원장이 이제 이 법이 공포 시행돼 버리면은 이제 헌법 소원이라든지 가처분 결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이미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이 논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 이제 앞으로 후임 방송통신미디어위원장을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또 새롭게 앉힐 것인가 그런 기간 동안에 국민들은 엄청난 또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방통위 위원장이 자질과 역량 능력 또 이런 부분이 새로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런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있다면 모르지만 이걸 갖다가 물론 이분이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이제 윤석열 정부 시절에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저렇게 방통위를 운영하는 게 맞나 엄청난 이제 공격의 또 대상이고 말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이런 부분부터 걷어낼 거라고
뭐 이미 각오는 했죠. 네. 그렇지만 방식을 이렇게 입법 행위를 통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거는 아니다 네. 이 이야기예요. 여기 마지막으로 지금 선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는 게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공언을 했는데 뭐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더 파장이 갈 거라고 보시는지. 네. 일단은 뭐 저 두 가지를 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직을 물러나게 될 경우에는 그 가처분 신청을 하겠죠. 효력 정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법 자체가 위헌이냐 아니냐 여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하나는 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을지 안 받을지가 네. 첫 번째 결정이고, 그런데 받아들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입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성을 법원이 계속 인정해 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가처분 신청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 여부인데 그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그냥 뭐 저는 이제 신속하게 할 거로 봅니다. 이게 뭐 어떤 탄핵이나 이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새로 구성되는 수장을 선출해야 되는 문제, 선임해야 되는 문제도 남겨져 있기 때문에 한 달에서 한 두 달 안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고요. 그 안에 아마 정부는 그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후임자 선정 작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체로 후임자가 청문회까지 되고 임명되는 그 시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것으로 생각되고, 저는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김 대표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뭐 헌법소원이라든지 뭐 또 앞으로 뭐 이 가처분 또 이 결정에 대해서 뭐 그 판단은 이제 법원에서 할 거지만, 네. 그건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과정이 앞으로 계속 논란을 빚어질 거예요. 지난번 MBC 사태 때도 또 그때도 경험을 했지만은 법원의 판단은 정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록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못마땅한 그런 방통위 체제를 운영한 그런 수장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이제 또 당시 정치적으로 민당의 공세에 그렇게 맞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과 여건이 있었던 부분이죠. 환경과 여건이 있었다. 네. 네. 뭐 대구시장 출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보를 그 보이고 부분은, 있다. 뭐 이런 그 얘기는 부분은 네. 계속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인숙 방통이 이제 본인이 이제 대구시장 출마에 뜻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이 대응을 한 건데, 자기는 방통위원장 내년 8월까지 임기 이어가겠다. 그 임기에 충실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년 지방선거는 6월 달에 했어요. 그러면 준비하려면 최소한 6개월 전에는 또 그만둬야죠. 그러니까 올 연말에는 사실상 방통위원장 자리를 그만둬야 될 상황인데, 내년에 대구시장이 뜻이 있다 그러면. 근데 자기는 내년 8월 임기까지 채우기 위해서 지금 투쟁하는 거다. 네. 싸우는 거다. 그런 사람인데 알겠습니다. 자꾸 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대구시장에 이렇게 포커스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정치권에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잖아요. 잘라달라는 얘기죠. 빨리 잘라주면 대구시장 출마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일단 3부에서는 여기까지 말씀 나눠보고요. 잠시 후 4부에서 품격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사부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핵심인데요.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쟁점인데 이 부분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대표님, 네. 그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된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니까 당장 전직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이런 분들이 15분이 모여가지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이 헌법에 명시된 이 검찰을 폐지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이 헌법 소원을 내겠다. 이런 이제 각오와 계리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역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면서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민주당하고 법 여건이 밀어붙인 이런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이거 이제 뭐 다수결로 그렇게 이제 뭐 수적 우위를 가지고 그대 입법 권력이 이렇게 완성은 했습니다만은 내년 9월 이제 검찰 시작한 지 78년 만에 문을 닫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이 정부 조직법 개정 이 자체가 기존 헌법에는 검찰총장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라는 이 기능 자체를 갖다가 헌법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다면은 헌법 조항을 갖다가 이렇게 입법 법률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조직을 없애버리고 그 기능을 갖다가 완전 분리해버리고 그거는 과연 그 헌법 정신에 이게 맞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검찰청을 폐지하는 이런 정부 조직법 개정은 위헌이기 때문에 철회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인데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헌법이 검찰총장 임명과 그리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검찰청 폐지는 상권 분립과 그리고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그런 위헌적 입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이 있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그러니까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아무리 민주당 중심의 뭐 그런 입법국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입법권 남용이지 뭐 어떤 게 뭐 정치적으로 입법권 남용이 되겠습니까? 위헌이다, 입법권 남용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 홍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뭐 우선 그 검찰 조직이 이제 한 70년 만에 그 검찰청이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데 그렇다고 검사의 역할은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검사에 대해서는 기소는 검사가 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소청으로 전환돼서 거기서 소속돼 있는 검사들이 기소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헌법의 그 어떤 내용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 우리가 논의해야 될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검찰이란 조직이 헌법적 기관이냐 법률적 기관이냐 여기서 좀 그 견해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대체로 지금 헌법기관이라고 할 때에는 뭐 예를 들면 행정부, 국회, 사법부 이런 건 명백하게 헌법기관이고 선관위나 또는 오부여인 할 때 그 선관위하고 그 또 헌법재판소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네. 또 감사원도 헌법기관이라고 네. 얘기하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그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조직의 구성, 그 다음에 운영 체계에 대해서 헌법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기재돼 있거든요, 쭉.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걸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고 다만 지금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헌법적 입장을 받아보지는 못했어요. 그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 네. 그래서 헌법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그 검찰청 자체도 그 헌법기관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네. 그런 운영 체계에 대해서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기관이 아니고 그건 별도의 검찰조직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검찰조직법에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 기관이다 이런 것이 민주당과
또 일반 또 그 한쪽 법조계 해석이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다른 해석을 하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이 문제는 뭐 그 아마 기존의 검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직 검사들 중심으로 해서 그 헌법 소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에서 판단을 받아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헌법 네. 소원을 한 거고 뭐 예상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그 입법에 대한 존중을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또 다시 큰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데 검찰청이 내년에 이제 9월에 공소청으로 네. 전환되기 때문에 네네. 그 이전까지 정부 여당이 좀 더 꼼꼼하게 준비를 잘해서 네네. 국민적 피해나 또는 이로 인한 어떤 그 수사 부실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애 집회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일단락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일요일로 해서 지금 대구에 이어서 서울에서도 이제 장애 집회를 열었는데 어제 장애 집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애 집회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죠. 이제 뭐 이재명 그 정부를 끝장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장도영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이게 국민적 그 눈높이에 맞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갈수록 그 윤석열 대통령, 윤호겐도 곳곳에 주장하고 그런 네네. 그 소위 그 극우 그 강성 아스팔트 우파 세력들이 거의 결합해서 뭐 집회 규모로 봐도 그렇고 당원들이나 아스팔트 우파 외에는 별다른 일반 국민들의 호응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첫 번째는 현재 국민의힘이 그 민주당이 무슨 입법 독재다, 뭐 나치 히틀러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국회 그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입법기관인 국회에 군대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복원하는 게 그러면 그 민주주의에 맞느냐 이런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결국 국민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통상 문제도 간단치 않고 국가적 위기, 경제 문제가 선미 경제 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부 여당이 1차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야당 역시 이런 문제를 외면한 채 그 야외로 나가는 게 무슨 효과가 장외로 나가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 거며 끝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하면 과거 장애 투쟁의 효과를 볼 때는요. 언론이 국가 권력이 장악돼 있을 때 그리고 또는 그 자신의 뜻을 야당이 주장하기 어려울 때 하는데 요즘은 언론이 국가의 정부에 장악돼 있는 것도 아니고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국민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 집회라는 거, 그 국민이 야당의 뜻을 몰라서 그 정부를 비판 못한다 이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제 국민의힘 서울 집회를 두고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인색한 참여 범위를 가지고 네. 참여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네네. 그런데 항상 이제 경찰 추정은 늘 야당의 어떤 그런 집회 뭐 시위라든지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 추정은 어제 뭐 15만 명으로 추정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어제 뭐 영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교통 통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긴 그런 꼬리를 물 정도로 참여 범위는 컸었습니다. 저는 앞에서 이제 논의를 한 이 검찰 제도 개편 같은 경우도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비춰졌던 그런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이거 반드시 떠도고치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이거는 그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 중심의 어떤 단독적인 어떤 그런 검찰 개혁의 어떤 방향 이거는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검찰총장이라든지 또 법무부 장관 그분들이 이제 위원 즉각 처리해라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 소원 이제 권한쟁의 뭐 이런 위헌법률 심판 이런 걸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 쟁점은 이제 검찰청 폐지와 또 검사의 수사권 박탈 이 자체가 위헌인지, 즉 검찰청 존치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이 보장받는지 이런 부분에 이제 판단이 이제 나와야 될 건데, 뭐 그걸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국회가 이제 거대 입법 관련 민주당 중심으로 이게 뭐 일방통행식 사실상 정치 행위를 거듭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입장으로서는 방법이 없죠. 사실상 국민을 등에 업고 이런 야당 집권 여당의 폭주라든지 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자리를 이제 대구에 있어서 뭐 이제 서울까지 마침 마당이니까 이제는 좀 숨고르기를 해야 됩니다. 숨고르기를 해야 숨고르기를 된다. 해서 네. 이제 국정조사 특히 정기국회를 통해서 네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난벽성이라든지 앞으로 문제점을 더 차별화된 그런 처절함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확보하는 그런 야당의 모습이 일단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숨고르기 직전에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죠. 내일 그 대법원장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역시 예상대로 이제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의견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대법관들도 나오지 않겠다고 또 밝혔고, 그럼 내일 청문회 어떻게 열릴지, 그리고 이 청문회에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비밀 회동설 등 국민적 의혹을 사죄할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청문회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혹시 만에 하나라도 대법원장이 이때 이건 만에 하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출석을 하겠다고 번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절대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난번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국회 법사위 소집을 추미애 위원장이 해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 중간에 또 이렇게 대법원장 조희대 청문회를 갖다 개최하겠다. 그것도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가결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갖다가 국회를 청문회장으로 부를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상권 분립에 근본적으로 사법부에 누가 독립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지금 비춰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섣부른 정치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특히 지금 간세 협상을 가지고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공론 분열과 이런 정치적 불안정한 어떤 상태가 앞으로 대외 안보적인 측면에서 어떤 도움이 될 건지 이게 집권당이 지금 현재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집권당은 지금 당정 관계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한 축인 만큼 상권 분립된 이런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법부의 수장을 갖다 국회로 지금까지 헌정 역사상 그런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데 이런 몰지각한 행위를 하는 게 국민 정서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뭐 전 세계 시각은 인식은 어떤 건지 이런 거 전혀 고민 없이 이거는 야당 시절에 민주당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 가지고는 국민들의 애만큼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민주당은 집권당이에요. 집권당은 집권당으로서의 그런 국민과 국가를 위한 어떤 그런 인식과 사고를 가지고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해야지 말이에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민주당 당선 지지층을 말씀도 위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예, 아마 그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직위원 법관, 네. 그 판사, 그다음에 뭐 법원행정처장 또 다른 대법관 모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네. 지금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그 국회법이나 이런 절차에 따라서 부르는 것은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대법원장을 부를 때에는 그만한 뚜렷한 그 사안을 국민적 공감대를 민주당이 좀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가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민주당 의원 몇 분한테 했는데 큰 그 대어를 낚으려면 그물을 크게 쳐서 이렇게 잡아내야지 낚싯대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잘 안 잡힐 거다. 낚싯대가 부러지거나.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장이 그 국회에 출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민적 공감대나 이걸 잘 빌드업을 해서 만들어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대법원장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요. 고발할 건지. 그러니까요. 예, 불출석에 따른. 예. 그리고 또 뭐 일부 얘기는 뭐 법원을 방문하겠다 대법원을. 네, 그런 말도 얘기도 나오죠. 나오고 이 예. 두 가지 정도인데 글쎄요. 제가 뭐 아니면 청문회를 다시 하겠다든지. 근데 이게 참 난감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도리어 안 한만 못한 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네. 그럼 이제 고발에 따른 어떤 그 명분이 뭔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쨌든 내일 청문회가 열리면
그렇다면 대법원장이 출석 안 한 것만큼 민주당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나와야 되죠. 그거를 내일은 그 문제 그러면 민주당이 그 자리에서 그 진전된 의혹의 일부를 그 근거를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저희가 방송 시간 항상 예. 한계가 있어서요. 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날씨 정보 듣고 오겠습니다.